안녕하세요. 따뜻한 봄이네요. 이 채널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많이 받다 이제야 제 이야기를 올립니다. 제 유년기는 정말 폭풍 같았습니다. 어릴 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정말 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래 8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부셨고 아버지는 소방관이셨죠. 아버지는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불을 끌어 다니시느라 저희 남매와는 시간을 같이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주부인 어머니와도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제가 학교에 갈 때는 항상 자고 계셨고 집에 돌아오면 동네 아주머니들과 다방이나 미용실에서 수다를 떨고 계시는 등 항상 집 밖에 계셨죠. 그때 남동생은 우리 나이로 4살이어서 어머니가 매번 데리고 다니셨는데 제가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동생을 집에 두고 다시 나가셨죠. 그리고 술 냄새와 함께 자정쯤 들어와 주무시곤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매는 부모님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하며 자랐죠.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믿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거다. 어머니는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이제서야 쉬시는 거다.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동네 미용실을 지났는데 어머니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날도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동생과 어머니를 보고 멀리서 손을 흔들었는데 둘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동생을 데려가려고 미용실 쪽으로 향하는데 어머니가 동생을 옆에 두고 담배를 피는 게 아니겠어요? 담배 연기가 어린 동생에게 향하는데 어머니는 신경도 쓰지 않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웠죠. 물론 어린 동생은 기침을 했고요. 저는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실 그날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는데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친구들과 갈등을 만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학생인데 그날 친구가 저보고 수영이 너는 엄마 없어? 왜 학교에 엄마 한 번도 안 와?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관 수업이나 학부모 상담이 있을 때마다 제 엄마는 항상 오지 않으셨고 친구 입장에서는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 생겼던 거죠. 그저 어렸던 친구의 표현이 저를 아프게 한 거였고요. 그렇게 친구와 한바탕 싸우고 가는 길에 어머니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본 거죠. 저는 화가 나서 시선을 거두고 혼자 집으로 가려는데 멀리서 수영아, 동생 데려가야지 어딜 가니? 어머니가 저를 보고 온 동네방네에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울며 집으로 갔고 그날 어머니에게 크게 혼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를 싫어하게 됐어요. 밥 한 번 제대로 안 차려주고 학교에도 한 번을 안 오고 동생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아버지가 일하고 와도 신경도 쓰지 않고 저는 동생을 더 챙기기 시작했고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동생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막내 고모가 가끔 저희 집에 들러 반찬 서너 개씩 두고 가 굶지는 않았어요. 고모는 항상 내가 손이 커서 또 반찬을 많이 해버렸잖니 라며 반찬통을 바리바리 들고 오는데 저랑 동생이 좋아하는 분홍 소세지가 있어서 고모를 항상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이 동생과 고모가 준 분홍 소세지를 저녁으로 먹고 자고 있었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눈을 떴더니 새벽 2시. 어머니가 분주하게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도망을 가나 싶어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옷 가랑이를 잡고 소리쳤어요. 가지 마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쳤다며 병원에 간다고 걱정하지 말고 동생과 잘 자고 있으라고 했죠. 어머니가 집을 나서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쯤 막내 고모가 수척해진 얼굴로 저희 집을 찾았어요. 항상 웃고 있는 고모였지만 그날은 정말 슬퍼 보였죠. 고모 손에 반찬통이 들려있지 않아 고모에게 고모, 오늘은 왜 오셨어요? 라고 물으니 고모는 놀라지 말고 들으라고 했죠. 수영아, 너네 아버지가 일하다가 많이 다치셨어. 당분간 엄마가 집에 못 오실 거야. 고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어디요? 어디가 다치셨는데요? 하지만 고모는 대답을 해주지 않고 밥을 하고 다시 집을 나가셨어요. 그렇게 고모가 이틀에 한 번씩 집에 오고 어머니 아버지가 한 달 정도 집에 오지 않으셨죠. 그리고 한 달 후
고모가 내일이면 엄마 아빠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크지 않았지만 나와 동생을 지켜줄 어른이 온다는 소식에 내심 기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집에 들어선 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계셨고 다리 한쪽이 없으셨어요. 아버지는 동생과 저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니는 집에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고 곧바로 어디론가 나가셨어요. 막내 고모는 저와 동생을 앉히고 얘들아, 너네 아빠가 불을 끄는 멋있는 소방관이신 거 알지? 라며 사람을 구하다가 다리를 잃었다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와 동생은 어렸고 자랑스럽다는 생각보다는 두 발로 서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뒤로 아버지는 안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아침이 되면 집을 나가셨어요. 막내 고모는 일을 마치고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을 찾았고요. 처음엔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도대체 뭘 하시는 건지 의심과 미움이 앞섰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일을 하신다는 걸 알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동네의 한 가게에서 주방 겸 서빙을 하셨고 일을 마치고 난 후부터 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술 냄새와 온갖 음식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는 걸 미워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3달 만에 안방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아버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온몸이 단단했던 예전과는 달리 살이 쪽 빠져 앙상하게 뼈만 남은 상태였어요.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아버지는 저와 동생을 보고도 눈 한번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온 이유는 병원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막내 고모도 병원 가는 시간에 맞춰 저희 집에 오셨고 어머니와 고모는 아버지를 부축해 병원으로 갔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동생을 옆집 할머니에게 잠깐 맡기고 학교를 갔어요. 그날은 방학식이라 동생을 데리고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거실에 모르는 아저씨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아저씨 누구세요? 라며 소리쳤고 집주인처럼 민소매를 입은 아저씨는 당황하며 만 반복했죠. 다행히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왔고 어머니는 엄마 친구야, 걱정하지 마 라며 아저씨에게 얼른 먹고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 아버지, 어머니, 고모가 같이 병원에 갔는데 왜 어머니는 집에 있냐고 아버지는 어딨냐고 물었는데 어머니는 대답 대신 방에 들어가 있어 라며 저를 혼냈어요. 그 후로 몇 번을 아버지 병원 간 날에 그 아저씨가 막내 고모가 가져온 반찬으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리 엄마 친구라도 막내 고모가 준 분홍 소세지를 먹는 아저씨가 싫었죠. 그리고 며칠 후에는 아저씨와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보아하니 아저씨는 그 식당의 단골이었어요. 어쩐지 눈에 익더라니 오며 가며 아저씨가 혼자 밥 먹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아버지보다 그 아저씨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가 미웠지만 저와 동생을 먹여 살리느라 일하시는 어머니에게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동생과 자고 있는데 분주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급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저는 아버지가 다친 그날 새벽이 생각나 어머니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죠. 어머니는 놀라며 금방 올게 라고 말하고 큰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또 아버지가 다쳤나 하는 생각에 아버지가 계신 안방문을 벌컥 열었는데 방에는 아버지가 벽에 기대 앉아 계셨죠. 저는 당황하여 어머니 어디 가신 거예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일하러 갔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제 나이 13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어머니가 돈을 벌러 멀리 나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 아저씨와 바람이 나서 도망간 거더라고요. 그 후로 막내 고모는 저희 집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버지는 7남매 중 6째였고 막내 고모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막내였죠. 큰아빠와 작은아빠 그리고 다른 고모들은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고 저는 얼굴도 기억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막내 고모가 유일하게 아버지를 많이 찾으셨고
저희 남매도 잘 챙겨줬죠. 그리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나서는 엄마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갈 때면 작은 몸으로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에 데려가고 일을 마치고 난 후에는 항상 따뜻한 밥을 먹어야 한다며 반찬이며 국이며 한상 차림을 내어왔죠. 덕분에 오랜만에 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와 거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막내 꼬모는 저와 아버지가 친한 사이가 아니란 걸 알고 본인이 제잘제잘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입을 꾹 닫고 밥만 드셨죠. 그렇게 2년이 지났을까요? 동생과 저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노을이 질 때쯤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을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다리 한쪽을 잃고 나서 잘 일어나지 않으셨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려나 보다 하고 기쁜 마음에 아버지, 운동 가세요? 라고 물었죠. 아버지는 이라며 신발 한 짝을 신으셨죠. 저도 갈래요. 라고 하자 아버지는 안 된다. 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밤이 되어 작은 고모가 집에 왔죠. 고모는 집에 오자마자 안방문을 열어봤고 아버지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저는 들은 대로 운동하러 가셨어요. 라고 했고 고모는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집에는 저와 동생 둘만 있었어요. 고모는 아침에서야 들어왔고 정확히 3일 뒤 고모가 저와 동생에게 갈 곳이 있다며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만 있었고 한 방으로 들어가니 아빠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던 거죠. 고모는 아버지 다리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고등학생 때 들은 건 아버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죠. 저와 동생은 검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는 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아유, 불쌍해서 어째? 라는 말을 하는데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죠. 사실 저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어린 저에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 모든 게 거짓말 같았죠. 그때부터 막내 꼬모는 저희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도 안 한 20, 30대 여자가 두 아이를 책임지기 쉽지 않았을 텐데 고모는 무슨 생각으로 저희를 돌봤는지 모르겠어요. 고모는 수영아, 수재야. 이제 고모랑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고모가 매일매일 분홍 소시지 해줄게. 라며 저희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보다 고모가 편했고 워낙 잘해줘서 걱정이 안 됐죠. 그렇게 고모는 저희의 엄마가 됐어요. 정말이지 고모는 동네 마트를 가든 시장을 가든 저희 두 손을 꼭 잡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 애엄마예요 라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제 어머니가 도망을 갔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문이 다 퍼졌는데 고모는 본인 특유의 당당함으로 그 소문을 잠식시킨 거였어요. 그리고 이미 학교에서 몇몇 친구들이 저를 안쓰럽게 보거나 뒤에서 수군댔거든요. 저는 그런 고모가 든든했죠. 원래 어머니는 한 번도 학부모 상담에 오지 않았는데 고모는 일을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학교에 왔죠. 그러면서 고모는 저희에게 얘들아, 너네가 원하면 나 엄마라고 불러도 돼. 알겠지? 라고 했어요. 고모는 저희가 부모 없는 아이들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죠. 고모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한날 저는 고모에게 물었어요. 고모는 남자친구 안 사귀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모를 봤지만 한 번도 고모가 남자를 만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모는 에이, 남자 필요 없어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라며 운을 뗐죠. 고모는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남자와 사귄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남자가 바람을 펴서 그 이후로 남자를 못 믿는다고 말했어요. 수영아, 남자 소용없다.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야. 고모는 웃으며 넘겼죠. 하지만 저는 고모가 저희를 보살피는데 시간을 다 쓰지 말고 친구도 만나고 데이트도 하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은 워낙 축구, 농구, 야구 운동이라면 뭐든 좋아해서 다치기 일쑤였는데
그날은 축구를 하다가 팔이 바닥에 쓸려 피투성이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도 동생은 괜찮다며 병원도 가지 않고 집에 와서 TV를 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고모는 동생을 끌고 동네 약국으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항상 가던 약국이었는데 그날은 다른 약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고모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웃는 모습이 귀여웠죠. 제가 딱 사춘기일 때였는데 보자마자 우와, 잘생겼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모는 신경 쓰지도 않고 원래 계시던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었죠. 약사 선생님은 웃으며 제 아버지요. 이제 일 그만하고 싶다고 저한테 내팽개치시고 놀러 가셨어요. 라고 말했죠. 알고 보니 원래 계시던 약사 선생님의 아들이었고 한 동네에서 4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다가 쉬고 싶다며 약사를 준비하고 있던 아들에게 물려주고 긴 휴가를 떠나신 거였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친절하게 묻는 약사 선생님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고모는 연고랑 소독제랑 밴드랑 주세요. 라며 동생의 팔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약사 선생님은 그런 고모를 보고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라며 소독제와 밴드 같은 걸 내어주셨죠. 선생님은 당연히 고모가 저희 엄마인 줄 알았나 봐요. 고모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동생에게 팔을 대라며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려는데 그렇게 큰 상처는 처음이었는지 우왕좌왕하니 약사 선생님이 직접 나와 동생에게 밴드를 붙여줬어요. 그리고는 약국을 나서는데 선생님이 동생에게 엄마 말씀 잘 듣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고모는 약국을 나와서 어딘가 흐뭇한 표정으로 내가 엄마처럼 보이나?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교무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저는 영문을 모르고 교무실에 갔는데 누가 저를 찾는다며 전화를 바꿔줬어요. 수화기 너머로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수영 학생? 저 약사 선생님이에요. 저는 안녕하세요 라며 대답을 했지만 선생님이 무슨 일로 학교에 있는 저를 찾는지 궁금했죠. 고모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저는 놀라 무슨 병원이냐고 물었고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로 가니 고모는 링거를 맞으며 자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약사 선생님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고모가 깨지 않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고모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더라고요. 약사 선생님이 출근을 해 약국 앞을 청소하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고모가 보여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 했는데 고모가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쓰러졌다고 했어요. 다행히 병원에서는 빈혈기가 있다고 하네요. 고모는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아버지 병간 후부터 저희를 돌보며 잘 쉰 적이 거의 없었고 자기 몸을 잘 챙기지 않았어요. 약사 선생님은 쓰러진 고모를 업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고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모인데 엄마라고 해서 미안해요. 약사 선생님은 머쓱한 듯 머리를 긁으며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셨냐고 물었고 본인의 아버지가 휴가를 마치고 약국에 잠시 들렸는데 전부터 친하던 고모가 지나가는 길에 본인의 아버지를 받고 인사를 하러 약국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고모가 나가고 나서 아버지가 참으로 착실한 아가씨야 라며 칭찬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니다, 애가 2명 있다고 말하니 동네에 오랫동안 약국을 지킨 아버지가 저희 얘기를 해줬다고 했어요. 본인 자식이 아니라 조카들이라고요. 그 후로 약사 선생님은 고모에게 관심을 보이는 듯 했어요. 약국 앞을 지나가면 항상 나와서 고모에게 인사를 하고 고모 손에 음료수며 과일이며 간식이며 하나씩 쥐어줬어요. 한날은 꽃까지 받아오더라고요. 그리고 3달 뒤 고모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거실에 앉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진지한 고모는 처음이라 저는 긴장했죠. 약사 선생님이 결혼을 하자네? 고모 말로는 선생님이 고모에게 구애를 계속했지만 고모가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약사 선생님이 진지하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고모는 솔직하게 말했대요. 나는 책임져야 할 애들이 있다. 저 애들 나 없으면 못 산다고요. 그러니
약사 선생님이 말했대요. 같이 책임져요. 그래서 고모는 마음이 흔들렸고 미안한 마음에 저에게 말한 거였어요. 저는 고모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냐고, 이제는 고모 인생을 살라고 말했죠. 사실 고모가 결혼해서 이 집을 나가는 게 무서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약사 선생님과 고모는 결혼 날짜를 잡았죠. 저는 좋았지만 내심 걱정되었어요.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동생은 초등학생이었어요. 저는 의대를 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동생을 챙기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고모와 약사 선생님이 저와 동생을 불렀죠.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집을 구했어. 저는 올 것이 왔다 생각했죠. 근데 방이 2개가 남는데 너네도 같이 가지 않을래? 고모의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왈칵 났어요. 고모가 우리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나랑 동생 둘이 어떻게 살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고모가 같이 살자는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울자 고모는 당황해서 왜 우냐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그러니 고모도 울며 내가 어떻게 너네를 버려? 라고 말했어요. 옆에 있던 약사 선생님도 우리는 평생 너네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분은 예쁜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지 고모부는 고모보다 저희를 더 챙겼어요. 제가 공부에 욕심이 많아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아침에 늦잠을 자서 밥을 못 먹으면 제가 머리를 말리는 사이 밥에 김을 싸서 입안에 넣어주고 제 교복 그리고 동생 옷을 항상 다리미로 다려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애는 아빠가 필요해 라며 주말만 되면 남동생과 목욕탕을 같이 갔다가 사이좋게 바나나 우유를 마시며 들어왔어요. 그럴 때마다 고모는 남자들만 바나나 우유 먹어? 라고 질투나는 듯이 말했고 고모부는 웃으며 주머니에서 딸기 우유를 꺼내 고모와 저에게 나눠줬죠. 그러던 어느 날은 동생이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운동을 좋아하던 동생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축구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고 급기야 주먹 다짐을 한 거예요. 일이 커지자 학교에서는 부모님을 데려오라고 했고 남동생은 고모에게 혼날까봐 저에게만 말을 했어요. 그러다 고모부가 알게 되고 고모부는 다음날 멀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바카스 2박스를 손에 쥐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남동생은 그날 이후로 고모부를 더 따랐죠.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은 편이라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는 고모부에게 먼저 같이 축구하러 가자, 목욕탕을 가자며 본인이 먼저 나서서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죠. 고모부는 저에게도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의대 진학을 원하는 것을 알고는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은 도와주려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새벽까지 공부한다는 것을 알고는 자다가도 새벽 1시쯤에 일어나 따뜻한 우유를 간식으로 내어주시곤 했어요. 그러다 고모부가 저에게 물었어요. 수영이는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한 번도 이유를 말한 적이 없어 저는 망설였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가 한쪽 다리를 잃으신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만약에 아버지가 다리를 잃지 않으셨다면 아직 살아계셨을 거라고 말했죠. 그러니 고모부는 수영이는 꼭 좋은 의사가 될 거야. 내가 확신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의대에 진학을 했죠. 그리고 순탄히 의사가 되었어요. 고모부에게 말을 한 이후로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확신과 열정이 생겼거든요. 남동생은 공부머리는 없었지만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잘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특전사로 입대를 했어요. 고모는 왜 굳이 그렇게 힘든 데를 가냐며 동생을 보낼 때 울었지만 동생은 보란듯이 특전사에서도 우수대원으로 제대를 했어요. 그 이후로 동생은 소방관이 되겠다며 공부를 시작했죠. 그때가 아마 집 분위기가 가장 안 좋았을 때였어요. 고모는 한 번도 동생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는데 동생이 소방관이 되겠다고 한 날 고모는 크게 화를 냈어요. 안 된다. 다른 거 다 해. 근데 그건 안 돼. 고모부도 동생을 말렸어요. 수재야,
아무래도 고모가 힘들어하시잖니. 한 번만 다른 길을 생각해보면 안 될까? 저도 동생한테 따로 말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라 그리고 고모가 많이 지켜줘서 큰 아픔은 없지만 고모는 얼마나 힘들었겠냐. 고모는 아직도 아버지 일로 힘들어하실 거다. 그런데 왜 하필 소방관이냐고요. 하지만 동생은 자신의 뜻을 밀고 나갔고 결국 소방관이 되었어요. 아마 첫 인연은 고모와 동생은 대화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생이 출근을 할 때도 퇴근을 하고 나서도 인사 한마디 안 하고 밥을 같이 먹어도 얼음장이었죠. 그러다 고모 저 고모부 셋이 술 한잔을 하면서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수제만큼은 지킬 거야. 고모는 당시 아버지가 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었을 때 충격으로 인해 거의 우울증까지 왔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모는 어린 저희들을 보고 좌절할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난 후로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오히려 잠을 줄이고 저희에게 밥을 해주러 오고 저를 더 챙겼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죠. 고모는 왜 그렇게 아버지를 잘 챙겨줬어요? 다른 고모들은 아버지에게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고모는 말했어요. 유일하게 오빠만 내 꿈을 응원해줬어. 당시 사회 분위기상 막내 고모는 여자이기도 했고 위에 형제가 많았으니 대학보다는 바로 일을 시작하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강요하셨대요. 하지만 고모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고 유일하게 아버지가 막내 고모에게 대학을 가라며 돈을 쥐어줬대요. 그래서 고모는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었고 그 뒤로도 아버지는 고모에게 작지만 용돈, 생활비 등을 보내줘서 고모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고모는 서서히 동생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집 분위기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듯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동생이 소방관이 된 지 3년 되는 날 축하의 의미로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동생은 그날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아버지 곁으로 갔어요. 10층짜리 건물에 큰 불이 났는데 선임이 위험하다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동생은 옆 건물에 불이 붙는다며 무리하게 화재를 진압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동생은 생을 달리한 거였어요. 저와 고모는 병원에서 넋이 나갈 정도로 울었어요. 고모부가 장례식을 준비하고 저와 고모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계속해서 울었죠. 한 번은 고모가 정신을 잃어 응급실을 갔지만 고모는 수제 가는 자리는 꼭 지켜야 한다며 링거를 꽂고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상을 치는 지 3일이 되는 날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장례식장 한켠에서 눈을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눈을 떠보니 고모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고모부는 고모가 쓰러질까 뒤에서 안고 있었죠. 고모가 소리 지르는 곳을 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 어머니였죠. 저와 제 동생을 버리고 도망간 어머니요. 고모는 고모부가 말릴 틈도 없이 그 여자의 멱살을 잡아 눕히고 머리채를 끌었어요. 그 여자는 하늘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죠. 저는 정신을 차리고 고모를 말렸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죠. 우리 딸 잘 지냈니? 아주 잘 컸네. 고모는 더러운 입에서 딸이라고 부르지 말라며 그 여자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여자는 악을 쓰면서 고모에게 달려들었고 고모부는 그 여자를 밀쳐 고모가 맞는 것을 막았죠. 저는 그 여자에게 나가라고 죽은 사람도 당신 안 반길 거라고 말했죠. 그러니 그 여자는 아들 가는 길에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지 않냐며 밥이라도 먹고 가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거지에게 밥 한 번 준다는 심정으로 밥과 국을 갖다 줬죠. 그러더니 그 여자는 소주를 까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앉아보라고 했죠. 저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앉았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했죠.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남편 유족연금 나온 거 있지? 그거 내 목 받으러 왔다. 그 여자는 사망보험금까지 꽤 나온 거 다 알고 왔다며 자기 남편 죽었을 때까지는 그냥 참았는데 아들 죽은 돈은 꼭 받아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켰죠.
고모는 옆에서 듣더니 뒷목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 애들 버리고 바람나서 도망갔을 때도 안 잡았는데 지금 돈? 돈 얘기가 나와? 너 때문에 우리 오빠 죽었어. 그 여자는 코웃음을 쳤죠.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죽어? 본인이 다리 잃어서 죽은 걸 왜 내 탓을 해? 저는 그 여자가 먹던 소주를 그 여자 머리에 부었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너 같은 사람 내 엄마로 둔 적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러더니 그 여자는 내가 너 의사 됐다고 해서 돈 달라고 한 적이 있니? 공짜로 진료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니? 내 남편, 내 아들 죽은 돈 달라고!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고모부는 그 여자를 잡아 끌어 내보냈고 저와 고모는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울었어요. 그렇게 동생 마지막 가는 길에 못 볼 꼴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 카운터에서 익숙한 목소리의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엄마라는 그 여자가 휠체어를 타고 저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환자들이 있으니 진료실로 데려왔어요. 그 여자는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말했어요. 내 다리, 다 너 때문에 그런 거니까 돈 내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쫓겨나 계단을 내려가다가 크게 넘어졌고 계단 모서리에 꼬리뼈를 박아 반신불구가 된 거였어요. 손해배상 청구하기 전에 돈 내놔! 그 여자는 여전히 아버지와 수재의 유족연금과 사망보험금을 요구했어요. 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 112를 불렀고 변호사를 통해 그 여자에게 전했어요. 법 개정으로 인해 부모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유족연금이 제한된다고. 그로부터 며칠 뒤 그 여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신이 잘못했으니 돈은 안 받겠다. 그 대신 자기를 데리고 살아달라고. 오갈 데가 없다고요. 저는 당신에게 줄 돈 한 푼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데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아직까지 고모와 저는 충격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고모부가 항상 맛있는 밥을 챙겨주고 주말이면 여행을 가자고 저희를 집 밖으로 끌어내서 조금은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이 항상 지금의 계절 같았으면 좋겠지만 찬바람 부는 겨울 같을 때가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래도 봄이 오니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